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기가 멕시코 특유의 정치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멕시코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르헨티나의 상황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죠. 또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가 금융위기마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킬라 위기 14년 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데킬라 위기와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위기에서 엉뚱한 교훈을 배웠음이 분명해졌죠. 챕터 2. 경고를 무시하다.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 여기서부터 이제 과거의 위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남미입니다. 멕시코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평균 7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었고 실질 임금은 30%나 감소했습니다. 이때 새로운 개혁가들이 등장했죠. 이 세대들은 칠레에서 자유시장 개혁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한국에서 수출지향형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스라엘에서 인플레이션 안정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85년 멕시코 대통령이 미겔 데라 마드리드는 급진적 자유무역화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관세를 인하하고 규제 수입품을 줄였죠. 정부에선 국영기업을 매각했고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정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살리나스는 미국 재무장관 니콜라스 브래디와 거래해 채무 경감을 받았습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으나 심리적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에는 충분했죠. 외채 위기를 해결한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신규 자금을 투입할 태세를 갖추었고 정부가 올렸던 이자율도 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90년 실라나스는 미국 및 캐나다의 자유무역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멕시코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개방된 상태였기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채무 경감 조치와 같이 심리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였죠. 조지 부시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1982년 멕시코가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미국인들은 멕시코 정치가 극좌로 선회하지 않을까 우려했었고 와중에 반미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죠. 멕시코에서 국영기업의 매각, 수입 제한의 철폐, 외국 자본 투자 유치 등의 개혁 조치들이 속속히 진행됨에 따라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단절한 아르헨티나. 제1차 세계대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 미국과 유사한 자원 부국이었고 유럽의 자본과 이주민이 몰리는 목적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자원 수출국이었던 아르헨티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고 대공황 이후엔 복잡한 규제가 기업의 의욕을 꺾고 부채를 부채질했습니다. 그 결과 적자가 미친 듯이 늘어났고 1989년까지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미래는 없는 듯했죠. 하지만 같은 해 페론당의 카를로스 메넴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전환점을 맞습니다. 카를로스 메넴, 그의 유일한 성과는 재무장관으로 도밍고 카바요를 임명한 것이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카바요는 아르헨티나를 세계시장에 개방했고 농산물 수출을 정부의 돈줄로 간주하는 악습을 끝냈으며 국유 부분의 민영화도 급속도로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바요가 행한 가장 큰 조치는 통화개혁이었습니다. 아우스트랄을 새로운 페소 화폐로 대처했고 환율은 1페소당 1달러로 고정했죠. 결국 아르헨티나는 누군가 달러를 페소로 바꾸겠다고 하지 않는 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스스로 강제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미 재무장관인 브래디와 협상을 벌여 자본 유입이 재개되었고 그러자 실물 경제가 극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GDP가 불과 3년 만에 25%나 증가한 것입니다. 멕시코의 불운한 한 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모두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경제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에는 통화가치의 과대평가와 무역수지 적자 같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언제 성장하는가 하는 의문이죠. 1981년에서 1989년 멕시코 경제는 연평균 1.8%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고 멕시코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서 1994년까지는 연 2.8% 성장을 보였죠. 인구 증가율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몇몇 전문가는 페소화의 가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통화 때문에 멕시코 상품이 세계시장 경제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며 정부가 페소화를 평가절하하면 경제가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멕시코 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이 되자 치아파스주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실레나스의 후계자인 도날도 콜로시가 암살당했죠. 암살은 이 나라의 마야왕 같은 어둠의 세력이 강력한 개혁가가 권좌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를 대신해 지명된 후보자 에르네스토 세디오는 대중의 환심을 사려 노력했고 흥청망청 포퓰리즘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세디오는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 과정에서 발행된 페소는 달러로 바뀌어 유출되어 외화 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졌죠. 데킬라 위기 1994년 12월 외화 보유고의 꾸준한 유출에 처한 멕시코 당국은 결국 멕시코 화폐의 평가 절하를 선택했습니다만 일이 서툴렀습니다. 통화평가 절하는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수준의 절반 정도인 15%에 그쳤는데 이런 정부의 행동은 신뢰를 주지 못했고 자본 유출은 계속되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 자체의 예산이었습니다. 신뢰도가 떨어진 탓에 장기 채권을 팔지 못하고 단기 부채만 떠안게 된 멕시코는 투자자들에게 75%의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정부 재정 위기는 곧 민간 부분으로 퍼져나갔고 수천 개의 기업이 파산했고 수십만 명이 실업자가 되었죠. 데킬라 위기는 멕시코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아르헨티나가 심각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 앞에서도 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남미의 다른 나라들은 비슷하게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 결과 신용경색이 이어졌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 나라의 개혁 실험은 이렇게 끝나는 듯 했죠. 위대한 규제 프로그램 라틴 아메리카는 당장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미국은 외환안전기금과 여타의 재원으로 긴급히 조성한 500억 달러라는 거액을 멕시코에 대출 지원금으로 제공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은행을 통해 120억 달러를 지원받았죠. 1995년 말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모두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위기는 빨리 지나갔죠. 엉뚱한 교훈을 배우다. 라틴 아메리카의 위기에서 명확한 교훈을 얻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위기가 멕시코 특유의 정치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멕시코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아르헨티나의 상황에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에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것이죠. 또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재무부가 금융위기마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킬라 위기 14년 후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데킬라 위기와 비슷한 금융위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위기에서 엉뚱한 교훈을 배웠음이 분명해졌죠. 우리는 사소한 정책 실수를 엄청난 경제 재앙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 있음을 눈치챘어야 했고 국제통화기금과 미 재무부를 너무 깊이 신뢰해서도 안 됐었다고 크루먼은 말합니다. 데킬라 위기는 미국과 멕시코의 특별한 이해관계 때문이었죠. 따라서 다음에 또 위기가 닥쳤을 때도 자금이 빠르고 쉽게 동원되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책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 후에 거둔 성공이었죠. 우리는 아시아 최대의 경제 대국이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자국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놀랄 정도로 서툴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눈뜬 장님이었습니다.